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는 그만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 애들이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해서 공부하겠나? 과연 가능한 거야?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하는 그런 때가 오나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공부를 실력이 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지적으로 학교에서 수업도 따라가고 그냥 겉으로 보면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 있거나 되게 취약하거나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인지 프로파일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아주 극단적인 분이에요. 어떤 인지 능력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병리적인 수준으로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발달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건 도저히 그냥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교육으로 뭔가 할 수 없다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던 기능을 노력과 교육으로 극복해서 단순히 뭐 일반적인 수준의 지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학자가 되신 그런 두 분의 사례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수많은 뭐 이론들이나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된 두 분인 거죠. 저는 요즘에도 좀 힘들거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약간 회의감이 들 때 이 책을 꺼내서 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바라 에로스미스 영이라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지금 72세? 인데 이분의 얘기예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뇌라는 책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판이 됐어요. 왜냐면 논란이 있었어요. 에로스미스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에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경과학적으로 검증하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근거도 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도 약간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절판을 했는데 제가 2014년 정도 이 책을 접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이걸 극복해보겠다고 의지를 내서 극복을 해서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정상범주 내에서 지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본인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많은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일반적인 지능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봤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된 학교인데 두 번째로 뉴욕에서 열고 전 세계에도 여러 학교가 있어요.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와서 견학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봤어요. 또 놀랍게도 제가 그 학교에 견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한국에 방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뵙고 막 사진도 찍고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의 자서전을 감명 깊게 읽었다.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인사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막 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때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하게 신경가소성이에요. 뇌의 신경가소성.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트레이닝을 했더니 후천적으로 신경가소성으로 인해서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아이의 어떤 능력이 발달되는 건데, 이 에로스미스 스쿨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 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례였냐면 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 거죠. 일반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없어서 이제 특수 학급에 의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미스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미국인인데 아버지가 이제 글로벌한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파견을 6개월 동안 나와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지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막
15점, 20점 이렇게 지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원래는 6개월 뒤로 미국에 돌아갈 일정이었는데 그걸 연장해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머무르면서 이 아이가 2년 동안 그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가 일반 그 평균 지능 수준으로 올라와서 일반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아이 사례를 설명해 줄 때는 한 2년이 거의 다 된 시기여서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 에로스미스 학교에 왔을 때 어떤 상태였고 그 이후에 어떤 발달을 거쳤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직도 선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또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경계선 지능에 있는 혹은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평균 레벨로 올려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되는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 공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이 아이들이 공교육을 그냥 잘 따라가니까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인지 프로파일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취약한 영역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평균 지능 수준도 마찬가지고 영재 집단에서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본인의 학습에서 자꾸 뭔가 실수하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점수가 되게 안 나오는 이게 특정한 영역이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자책을 한다거나 시험이 어려서 그렇다거나 혹은 굉장히 불안해요. 어떤 때는 되게 잘 하는데 어떤 때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드러나거든요. 바바라 에로스미스라는 분은 이제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시각적인 기억력과 청각적인 기억력이 있어요. 본인이 학습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까지 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석사까지 따는 그 과정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안 되냐면은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 뇌의 손상으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엄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정말 잘해요. 그리고 딸이라는 개념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아주 잘해요. 사전적으로. 그런데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태가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런 궁금함이 드시죠? 저도 엄마도 알고 딸을 아는데 어떻게 엄마와 딸을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게 뇌로 보면 되게 명확한 게 각각의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두 단어의 개념을 이해해서 관계를 추론하는 건 뇌의 다른 부분이 관여를 해요. 이분이 그 부분에 뇌가 잘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선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읽으면 문장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인 거예요. 어제, 수학 시간, 시험 문제, 웃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냥 다 외웠어요. 다행히 시각적인, 청각적인 기억력이 좋다 보니까 다 외워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외웠던 걸 가지고 판단해서 추론해서 푸는 게 아니라 같이 묶여 있었던 단어들을 그냥 체크해서 시험 문제를 푼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0점이 나오고 어떤 때는 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학습하기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로버트 예르겐이라는 그 리틀 몬스터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은 위스콘신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됐어요. ADHD가 너무 심각해서 학교에서 이 아이는 도저히 우리가 가르칠 수 없으니 데려가셔서 가정교육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학교 매 학년마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바라 에로스미스 선생님이랑 로버트 예르겐은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두 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 너는 정말 멍청이야. 너의 뇌는 문제가 있어. 너는 절대 학습을 할 수 없어. 이런 되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붓고 심지어 너는 내가 보니까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처받고 공부랑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래 맞아 내가 공부를 되게 잘 못해. 그런데 나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못하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평균적인 방법으로 공부 학습이 습득이 안 되는구나.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을 거야.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걸 극복할 거야 라고 하고 정말 피나는 눈물겨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그 장애 수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준을 넘어서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했더니 극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이걸 훈련하면
괜찮아지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힘들거나 너무 변화가 없을 때는 저도 약간 의심이 들잖아요.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이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고 아주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노력해서 성과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힘들 때 이 책을 펼쳐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했던 것만큼 내가 시도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져요. 바바라 에로우 스미스 이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제가 그걸 바탕으로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 신경과학적인 연구 결과,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인지 능력이 프로파일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발달이 안 되어서 전반적인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왜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일부 개발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 결과라면요, 단순히 이 친구의 지능의 프로파일을 밝혀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지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웩슬러 검사하는 걸 보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거나 덜 발달되어서 전반적인 수학적인 능력이나 언어적인 능력이나 이해 능력, 학습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언어 능력, 수학 능력, 이해 능력 이런 식으로 아주 크고 모호하게 인간의 능력을 정의를 했어요. 이론을 기반으로. 그런데 지금은 뇌의 어떤 생리적인, 과학적인, 실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은 시각적인 기억력, 청각적인 기억력, 주의력, 장기기억, 단기기억, 처리 속도, 동작적인 지능, 언어적인 지능 이런 식으로 엄청 세분화해서 정의가 가능해졌어요. 이해 능력 중에서도 이 아이는 도형에 대해서 지각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서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단을 할 수 있으면 뭐죠? 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임상적인 데이터, 생물학적인 데이터, 뇌과학적인 데이터, 경험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에로우 스미스 영 선생님이 하신 것도 그거예요. 정말 거의 몸이 다 망가져서 병원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외우려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계속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석사를 마치면서 석사가 끝나고 나서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된 거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말아라라고 병원에서 말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였는데 너무 억울한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이분이 또 안 된 게 뭐냐면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분이 시계를 못 봐요. 시침을 보고 몇 시인지는 알아요. 분침을 보고 몇 분인지는 알아요. 시침과 분침을 함께 관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비장한 각오로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 한 묶음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처박혔어요. 죽기 전에 나 이거 시계 꼭 보고 죽겠다. 그래서 앞에는 시계 그림이 있고 뒤에는 이제 몇 시 몇 분인지 써있는 카드를 들고 밥 먹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말 몇 달 동안 시계만 봤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3시 10분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이걸 몇 달 동안 반복을 한 거예요. 밥은 남동생이 챙겨줬대요. 방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계속 시계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옅어지면서 시계 그림을 봤는데 이게 몇 시 몇 분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알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카드를 다 보니까 다 맞았던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뭘 했을까요? 이분이 서재로 달려갔어요. 서재로 달려가서 그동안 너무너무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그 단어로만 동동 떠있던 문장들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마법과 같은 능력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너무 지쳐서 졸려서 쓰러질 때까지 책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딱 눈을 떠서 그 책을 다시 봤는데 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이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했냐면 되게 모호하고 막연하게 정의하던 인간의 인지 능력이죠. 국어 능력, 수학 능력, 이해 능력, 읽기 능력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그 가능한 세분화시켜서 나눴어요. 읽기 능력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난독증인데 난독증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글자의 기호 자체를 처리하는 게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되게 많이 만나요. 영재원에서 인지검사하거나 웩슬러 검사했을 때 굉장히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좋은데 기호를 처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기호로 써야 되는 혹은 수학 기호도
나중에 어려워지면 그게 난독증처럼 잘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를 익숙하게 연습하면은 그 수학적인 점수가 확 올라가요. 이분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주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나아질 수 있게 트레이닝을 했더니 아까 제가 그 한국에서 만났던 그 사례 아이들처럼 인지 기능이 러닝 디서빌러티 수준이었는데 이제 평균 범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공립학교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고 다양한 힌트를 얻었어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이 감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뇌의 생리적이거나 뇌의 어떤 작용 원리를 바탕으로 인지 기능을 정의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매칭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되게 인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하시는 건 학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일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런 임상군은 아니거든요. 일반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학습의 어떤 아주 작은 영역 혹은 특정 영역이 손상되어 있거나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학습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일반적인 학습 장면에서는 이거를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교육 받고 있는 일반 범주에 있는 아이들이 진단을 잘 받아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능력이 정상 범주로 들어가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확 올라가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지 프로파일이 전반적으로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편차가 큰데 편차가 큰 부분을 일상적인 놀이나 활동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이런 걸로 조금만 보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다 좋아진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로 스미스 프로그램을 그 스페인에서 공립학교에서 대학 1학년생들에게 도입을 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도입한 건 아니고 도입을 해서 훈련을 시켜봤더니 이들의 수학적인 능력이 되게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있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그 임상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일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했을 때도 굉장히 인지 효율이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단도 하지만 이 진단 프로그램을 잘 조절하면 그게 바로 훈련 프로그램이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는 아이대로 나의 인지 잠재력을 활짝 펴기 위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또 그 노인분들은 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이 쇠퇴되지 않도록 하는데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과 학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긴 마라톤이죠. 슈퍼 에이저라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인지 기능을 잘 관리를 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슈퍼맨처럼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무엇을 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관심이 여기까지 확장됐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지가 발달하고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인지를 관리하고 발달시킬 필요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내가 이거 도달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런 사례들 바탕으로 발달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짧게 로버트 에이르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분은 미국에서 최단기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ADHD인 애들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서 에너지에 포커스를 딱 맞춰주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산성이나 속도 자체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박사 졸업하기 전까지 만약에 내가 5편의 논문을 썼다 그러면 정말 많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ADHD인 애들이 만약에 논문을 쓰게 트레이닝 돼서 주의 집중력이나 에너지를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막 10배, 20배로 논문을 써요. 실제로 이 저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 저자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심각한 ADHD여서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까 집에 데려가셔라. 근데 그런 전화를 여러분 학교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이며 아이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상처를 겪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은 좀 표지를 귀엽게 만들었어요. 좀 귀여운 괴물로 만들어놨는데 영문판 보면은 애를 무슨 괴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섬뜩한 표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냈죠. 교수님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서 엄청난 성과를 내니까 어떤 학교에서 스카웃이 됐어요. 지금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데 그 대학에 가기 전에 어떤 대학에 스카웃을 받아서 다 가기로 이미 교수 협의회에서도 다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학과장님한테 인사하러 가는 절차만 남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사하러 가서 너무 신뢰되는 말을 해서 그 학교 임용이 취소됐어요. 엄청
엄청나게 훈련을 해서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많은 성취를 보이고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 공부 꼭 잘하는 사람만 해야 돼? 라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그런 수많은 경험, 상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그 노하우를 비슷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특수교육을 하고 계세요. 빛과 소금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정규교육을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대학 노트 있죠. 이런 대학 노트를 몇십 권을 본인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찾는데 기록해서 그걸 찾아냈어요. 지금 이를테면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장소, 시간, 날짜, 온도, 습도, 이 주변의 환경, 어떤 구립도서관의 형광등 아래에서 내가 날씨는 밝고 기온은 어떻고 이럴 때 학습을 했더니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서너 가지 조건만 맞춰주면 공부를 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 극단에 있는 분이니까 한 50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이 그런 조건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뭐 공부하는데 형광등의 깜빡거림이 우리 뇌의 인지에 영향을 준다, 어떤 맥락조차 없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깜빡거리는 형광등 밑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형광등이 아닌 스탠드 아래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집중이 된다는 걸 찾아내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플리커가 뇌의 효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집중을 방해한다는 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그 플리커 프리 전구가 너무너무 많이 팔리죠. 이런 강의를 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플리커 프리가 되는 형광등을 찾으면 딱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깨끗한 물에만 살 수 있는 쉬리처럼, 환경오염되면 쉬리가 먼저 죽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날씨가 좋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 공부 안 돼서 막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 들썩들썩하는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서 집중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다 찾아서 마침내 나에게 맞는 학습 조건을 찾았어요. 크리에이트 학습 심리 검사에서 환경을 조사해요. 우리는 엄청나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집중력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집중에 너무 방해가 되는 환경이거나 이러면 환경을 세팅을 합니다.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빛이나 소리, 습도, 온도에 예민한 아이인데 뭐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환경적인 거랑 기질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서 세팅하는 것도 저희가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공부했을 뿐인데 인지 효율이 30에서 50% 차이가 나요. 마치 내가 집중할 때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지 효율의 30%를 휴대전화에 할당하는 거 모르셨죠? 그런데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휴대전화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어넣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힌트나 경험적인 데이터를 그 책에서 많이 참고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죠. 두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좋아하고 즐기고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찾아내서 발달시키고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찾으면 누구나 다 뇌를 충분히 잘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이분을 2015년에 만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0년쯤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상담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저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탕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의지가 박약이거나 공부머리가 없거나 아니에요. 얘한테 맞는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뭔가 얘를 방해하는 거지 우리의 선천적인 욕구랑 되게 비슷해요. 배우고 뭔가를 알아가는 거를 즐거워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는 종이에요. 우리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추어지면 누구나 다 재밌게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냐 되게 궁금하시죠? 또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죠? 이것도 제가 시리즈로 영상을 올릴 테니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